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의 실질 협력과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즉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미국이 계속 홍콩에 개입하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하며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올겨울 혹한에 따른 난방 등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에 전력 공급 능력이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기에서 15기 사이에 석탄 발전기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 통계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여파로 일본 맥주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 통계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거래량 자체가 실리지가 않는 답답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수급에도 갑작스럽게 종목별로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장세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유럽 증시 마감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 마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유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한 8시, 오전 8시 정도였죠. 홍콩 인권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라고 속보가 올라왔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동반한 아시아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혼조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인을 그동안 하지 않고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져갔던 터라 이 사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 내정 간섭이다라고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서로 간에 안 그래도 지금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합의조차 연내에 정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하방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해드린 대로 개별 종목 장세, 전기전자 섹터만 봐도 삼성전자는 내리고 SK하이닉스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섹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2123.83 사실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4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은 시장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지금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낙폭을 회복하긴 했는데 이렇다 할 또 반등 기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 오늘도 팝니다. 571억 원, 강하진 않지만 지금 매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11월 7일부터 시작된 매도가 오늘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잡힙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인데 지금 매도하다가 매수로 접어들었습니다. 20억 원 정도 매수인데 주로 은행, 기타금융, 투신, 보험, 금융투자 쪽에서 사고 파는 주체가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69억 원 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빠지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조정받는 가운데 현대차는 또 소폭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올라가고 내리는 폭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지만 셀트리온은 내려갑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좀 다른 상황이고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모두 조정이 소폭씩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포스코가 1,000원 정도 빠지고요. LG생건, SK텔레콤, KB금융 소폭씩 반등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은 보합권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643, 코스닥이 좀 빠질 때 많이 빠집니다. 예, 오늘 지금 4포인트가 넘게 빠져 내려가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수급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일단 일중 흐름만 보셔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648분에 쭉 미끄러져 내려오고 이렇다 할 반등세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급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개인만 삽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와 수급 3분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보험만 사주고요. 나머지 주체 전체적으로 매도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물론 팔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 ENM,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고 이 공매도가 굉장히 심한 지금 상황입니다. 대차장고 반드시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CJ, ENM 역시 호재가 있지만 올라가질 못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도 3%대의 하락, 지금 메디톡스만 올라가고 한 종목도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 원익 SFA, 지금 컴투스 빠지는 가운데 고영이 지금 10만 원 돌파한 뒤에 지속적으로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원익 IPS도 50원이지만 빨간불은 켜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80원 부근까지 올라옵니다. 1179원 80전까지 강하게 또 달러는 움직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시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에 양시장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삼성출판사, 센트럴모텍, 드림시큐리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입니다.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주들 오늘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출판사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24,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 수직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어린이 콘텐츠 회사 니켈로디언과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니켈로디언은 아기상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아기상어가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출판사를 비롯해 토박스 코리아와 오로라 등 아기상어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센트럴모텍이 거래소 상장 이후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3%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2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한가에서 주가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센트럴모텍은 볼스크류와 알루미늄 컨트롤암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입니다. 25일 상장 당시 공모가 6,000원이었는데요. 7,650원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가격 제한폭까지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튿날과 사흘째에도 장 개시와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풀린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업비트 해킹 피해 소식에 오늘 드림시큐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79% 올랐습니다. 2,8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갭상승으로 출발한 주가는 현재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58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익명 계좌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암호화폐 유출 피해 사고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현재 업비트의 암호화폐 입출금 거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해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드림시큐리티를 비롯한 IT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꿈틀꿈틀한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채 거의 정체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장 전에 나왔던 홍콩 인권법 관련돼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도 같이 교차하지 않나. 특히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다시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휴장을 앞둔 상황 쪽에서 약간 개별적인 종목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더 뜯어보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는 일단 해외 증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반적으로 거의 신고가 행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는 일단 그의 폭은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특히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은 거의 그래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존 같았으면은 아마 글로벌 증시보다는 축 처져서 거의 변화가 없던 모습들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지금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특히 주봉상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의미 있다고 하는 직전 고점대 2150을 살짝 돌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만 조금만 제거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움직일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구나, 그냥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주봉상의 지지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2100선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2150이 정항이 아니라 다음 단계, 즉 2250선까지도 돌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암시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반등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 주도적인 섹터를 보여줬던 종목들을 특징을 보면은 가장 먼저 1차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 8월 중순 급락했다가 반등했었을 때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1900에서 한 2090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이때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주요 섹터는 중국 소비주, 그리고 IT주, 그리고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낙폭 과대가 됐다. 게다가 실적은 그래도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차 반등 시기를 보게 되면 2000선에서 2160선, 약 한 10월 초에서 11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변화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게 내수 소비주, 그리고 소재주, 게다가 IT주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금융주까지도 같이 반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외됐던 종목들은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흐름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1차나 2차 모두 공통적으로는 IT주가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을 가져갔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순환매 형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즉 지수 대비 좀 못 올랐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하는 기조가 크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시장 주도는 IT주다라는 쪽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수 대비 좀 처졌던 경기 민감 섹터들도 한 번쯤은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같이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배당주입니다. 특히 이제 배당 관련된 시각을 봤었을 때 지금까지는 뭐 한 2000년대 중반 때 같은 경우는 거의 0%대로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가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기업들의 유보금은 쌓여 있는 상황 쪽에서 배당 수익률이 점점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1%대 중반대, 작년은 한 2%대 중반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기조를 맞출 부분들은 어떤 배당주에 대한 시각들도 한 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생각보다 그래도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이 배당주로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들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특히 실적에 대한 얘기들, 대표적으로 은행주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은 잠깐 드렸습니다만, 실적은 아무래도 정체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작년에 줬던 배당 정도로까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대부분 4%대에서 5%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실적에 대한 의문감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떤 가치주에 대한 접근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자산 대비 저평가 그리고 실적 대비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입장 쪽에서 배당에 대한 관점들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염두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주에 관련된 얘기들 역시나 지금쯤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조선주 동향 지금 좀 알아보고 싶은데 투자 전략까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조선주는 일단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악재도 한번 나왔었고 호재도 한번 나왔었고라고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한 2, 3년 정도 어떤 수주 절벽 때문에 고생하다가 작년부터 이어졌던 수주와 함께 어느 정도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조선업 수주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2년째 중국을 제치고 어떤 올라올 걸로 그래서 세계 1위 쪽으로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이 LNG 운반선과 관련된 특히 LNG 운반선은 친환경 쪽에서 글로벌 각국들이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반응들이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하나 부담감이 수주는 그래도 잘 되는데 생각보다 발주가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타다 보니까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를 제대로 올해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년 대비해서 한 38% 줄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선사들의 목표치가 아직 그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제일 나은 모습들 쪽에서 69%의 수주를 했던 모습들 그중에서 나머지 두 양사 같은 경우도 한 50%대 정도로 아직 수주에 대해서 막판 좀 스포트를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부각을 받는 쪽은 LNG선이다라는 쪽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죠. 작년부터 LNG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양호하게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또 IMO 2020이라고 하고 있는 어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조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LNG선에 대한 부각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배를 만들 때 중국처럼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인건비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배를 만든다라고 했었던 건조 능력은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나마 기술력을 갖춘 한국 업체들이 어떤 특화된 부분들 쪽에서 이런 식으로 LNG선에 대한 어떤 강점을 보인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주했던 드릴십 관련된 쪽에 해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우려감이 살짝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모습들이 무게를 실는다. 대우조선해양만 제외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관점 쪽에서 자산 대비 저평가라는 관점들도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 개선 가능성과 함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지수의 상승세가 대비해서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 속에서 한 번쯤 주가의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돼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에 대한 동향들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 하나인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 그래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과의 관계와 함께 조금 더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선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 같은데 무역 협의가 사실 오늘 아침 8시 이전까지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지금 성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콩 인권법안 서명 전으로 잠깐 가서 어느 정도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뭐 농산물 구매 확대라든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을 했던 만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 존중,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미국도 관세 철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1,600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할 수는 있지만 뭐 3,600억 달러에 달하는 1차서부터 3차까지 관세 철폐는 할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모든 관세가 철폐되려면은 국가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보조금 폐기라든지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막바지 이견차를 좁히는 사항이었었는데 홍콩 인권법을 두고서 중국이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역 합의는 이렇게 쉽게 연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무역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내년 1월 초에 대만 총통 선거 뒤에 홍콩에 대한 그 강경 조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미국과 무역 합의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에 무역 합의는 이루어지겠지만 포괄적인 합의보다는 일부 부분적인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도 실타래를 좀 풀기 위한 해법을 내놓는 시점이 됐는데 좀 어떤 해법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달러 부족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협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류오 부총리가 직접 미국의 대면 통상 협의를 제안한 놓은 상태입니다. 추수감사절 이전에 협의를 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면서 미국 대표자들이 베이징에 오면은 베이징의 그 오리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면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태평양을 건널 단계는 아니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 몸이 달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보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보조금 중단을 위한 실효적인 통제 방법을 모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핵심적 이익이기 때문에 미국 측 요구에 여전히 난색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무역 합의를 구체안의 협상안을 사인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가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또 급등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알리바바를 홍콩에 중복 상장시킨 거잖아요. 중국 정부의 속내가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않아도 중국 자체적으로 13조 원 규모의 IPO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해외 상장된 자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많은데요. 중국에 돌아오라는 의미도 지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홍콩의 최근 동료 그리고 또 미국 제재에도 중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체제 홍보도 선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홍콩의 유일한 후원자는 중국이고 홍콩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책 메시지도 이번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차이나 머니의 위력을 보여준 측면도 강한데요. 중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홍콩의 시위로 국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그 차이나 머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00억 홍콩 달러를 매수를 했는데요. 시에도 홍콩 증시가 하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그 자금 지원, 그다음에 기관들의 동료 속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탈피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보험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궁금해지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그게 홍콩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부분을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해놓고 실질 자금 조달 규모가 무려 13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조금 뒤에 상장된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서 올해 세계 2위 규모입니다. IPO 금액상으로 봐도 2010년 AIA 생명 그리고 2016년 공상은행 상장 이후에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미중 패권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퇴출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기업이 자금 조달 루트를 다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마침 홍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시위로 인해서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알리바바 홍콩 상장은 홍콩 증시의 활기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 그리고 대륙의 배달 서비스 기업인 메이투안, 그리고 샤오미와 같은 우수한 IT 기업들이 경쟁하는 증권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해외에 상장된 다른 중국 IT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재상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하이테크 기업의 투자를 모색하거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내 투자가들에게도 좋은 대안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홍콩 얘기를 조금 더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2의 선거 결과인데 중국 정부가 9.2의 선거를 강행했잖아요. 질 걸 좀 알면서 강행한 것 같은데 그런 속내가 또 있겠죠?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싹쓸이 패배를 예상했었다면은 9.2의 선거를 연기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시 주석이 판단했기 때문에 9.2의 선거를 강행을 했는데요. 과거 홍콩에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은 우산혁명 직후에 치러진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반중국 정서가 홍콩에 팽배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8% 정도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9.2의 선거에서도 중국은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60%가 조금 웃도는 상황 속에서도 친중국 성향의 유권자들이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투표장에 나간다면은 친중국파가 승리할 수 있을 거로 봤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투표율은 72%로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10% 이상 지금 웃돌고 있고요. 젊은 층 유권자가 새로 40만 명이 참가하면서 중국 정부의 예측을 보기 좋게 빗나간 겁니다. 결국 시진핑의 오산이 부른 선거 참패이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내에서도 시 주석 그리고 캐리람 행정장관에 대한 문책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2의 선거를 보니까 중국화를 거부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시위 진압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이제 강경 정책에서 그렇다면 지금 같은 유화책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내년 1월 달이죠.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 중국의 강경 대응 입장은 1월 달 대만 선거 이후에는 다시 강경하게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 주석이라고 하지만 홍콩 문제의 해법을 잘못 접근했고요. 이 때문에 4중 전회 때 채택된 홍콩 통치 강화 원칙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내년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면은 홍콩 시위에 대해서 강경 진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홍콩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캘리람 행정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경찰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 계속 탄압에 나선다면은 아무래도 홍콩의 시위는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에는 도시 기능이 자주 마비되는 이런 악순환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 뒤를 보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또다시 좀 정책을 바꿔나갈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국가안전법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9.2 선거를 앞두고서 중국은 미국이 그 홍콩의 내전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홍콩이 중국 정부의 중국 정부에 대한 전복의 거점이 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켜서 AI라든지 첨단 감시 장비 그리고 디지털 통화를 홍콩에 강제 보급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이 지속이 된다면 홍콩의 민주라든지 자유가 억압당할 수가 있고요. 경제 활동까지 중국이 직접 통제하는 그야말로 빅브라더 사회로 급속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제2의 위구르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앵글로색슨계의 그 정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브 아이가 선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직접 지휘한 홍콩 선거에서 진 만큼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국가안전법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당의 방침에 반하는 항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행위 시에는 반란 선동죄로 10년 이상 징역을 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을 서두르는 것도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그 속내가 담겨져 있고요. 앞으로 중국 사회주의 통치 시스템의 우수성을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양면성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지금 세계 5G 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소개된 세계 5G 흐름이 여기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 좀 있었나요? 네, 여기서 그 샤오미의 레이진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IT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세계 주요 언론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발전 방향은 5G에다가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슈퍼 인터넷이 활용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10억대의 PC를 연결한 모바일 네트워크, 여기에 50억 대의 스마트폰이 500억 개의 상품을 연결되는 5G 시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 경제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5G와 관련된 기술이죠. 반도체 칩이라든지 모듈,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 설비가 이미 완성 단계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5G 그 네트워크가 빠르게 보급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통신 속도가 4G에 비해서 10배나 빠르다 보니까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는 게 게임 업종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증강현실이라든지 다양한 기술 진보에다가 스마트 고글이 등장하면서 현장감이 높고 선택폭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현재 연구 단계에서 광산 개발 지역이라든지 방사능 독성 물질 그리고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가지고 접목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의료 분야에서도 낙후된 상간 벽지의 원격 진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도 5G와 관련돼서 금속 사출 성형 기술을 갖고 있는 정년 화학 기술이라든지 5G용 미터파 안테나를 제조할 수 있는 광동 총루 통신 과기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입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도 이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중국에서도 5G가 공식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견인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1일부터 그 세계 중국의 국유 통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50개 중국 도시에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전 계약자만 1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5G 통신 기지국을 약 한 3만 개 정도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20년부터는 340개 이상의 도시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국의 장점은 5G 서비스 이용 요금이 월 2만 1,000원 정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현재 10개 기종의 5G 스마트폰이 판매되면서 판매 경쟁이 상당히 뜨겁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5G 서비스를 상당히 빠르게 보급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국위 통신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7년간 무려 247조 원의 인프라 정비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5G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무려 2,788조 원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2천만 명의 고용을 창출시켜준다고 합니다.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시장 또 기술력을 무대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석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5G와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만 짧게 좀 짚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 게 오늘 8시 정도에 우리 속보 떴잖아요. 그 인권법안에 서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지금 중국이 거센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도 이것 때문에 좀 눌리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짧게 분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홍콩과 관련해서는 그 내정 간섭이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조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더 나가서 중국에 진출된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 감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허가 사항 그리고 자동차나 항공기, 캐터필러와 같은 중장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익 계획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은 내년 대만 그 총통 선거 때까지는 상당히 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발 리스크를 내년 초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 이야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MC넥스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이죠.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용 업그레이드와 카메라 개수 확대에 따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멀티 카메라 모듈 탑재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전체 출하량의 40% 수준이 다 멀티 카메라 이런 모듈 탑재하는 스마트폰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쿼드러플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면서 탑재 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배율 줌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 고화소 및 조도 센서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안정적 성장기 진입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메라 수량 확대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고화소 초소형화 등 고성능 카메라 수요 증대가 긍정적인데요. 멀티 카메라 및 카메라 고사용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부진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은 단가와 출하량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3D 센싱 카메라 등 고사양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공사와 같은 카메라 모듈 부품 모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은 9,7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멀티 카메라의 출하량이 늘고 있다는 게 실적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 카메라 스마트폰이 늘면서 MC넥스의 매출과 수익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고점 29,500원을 향해서 다시 오르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실적 그리고 수급의 같은 흐름에 따라서 전고점이 29,500원 돌파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9,500원을 설정하고 또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일봉의 21선 부근으로 또 빠지게 되면 또 위험해지기 때문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TI가 되겠는데요.
ST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지요. 주요 제품 반도체 및 CCSS 그리고 웹 시스템, 웹 시스템은 세정, 시각, 현상 시스템이고요. 특히 웹스테이션 부분 중에서 TFT LCD용 시각 시스템은 디핑 방식의 특허권 보유 장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05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해 확보한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응용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3D 프린터 등 개발을 완료했고요. 반도체를 만들 때에는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이 약품들은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 프로그램 만들어 작용한 것이 바로 CC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또 화학약품 공급 장치 부문에서 약 4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또 사물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동사의 실적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지난 8월에 723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출액 대비 25%나 되는 규모입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약 체결 이후로 무려 주가가 50%나 상승을 했는데요.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작년 12월 390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를 시작한 용인공장에서는 CCSS의 증설 외에도 3D 프린터의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올해 이제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 2주 조정 기간을 거쳐가지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미 3분기까지 작년에 영업이익을 다 넘어섰고요. 4분기에 또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단계에서는 적절하게 매수로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5,600원을 설정하도록 하는데 일봉에서 120선을 깨면 좀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일봉 20선 깬 자리에서 조금 더 하향한 15,6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이 위즈윅 스튜디오는 컴퓨터 그래픽, CG와 또 비주얼 이펙트, VFX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에 대한 영상 기술 제작 서비스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영상 기획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죠. 특히 통신사들은 5G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VR, AR 등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Extended Reality, 곧 XR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고 또 CG, VFX 기술을 접목시킨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와의 다양한 사업 조율 및 이에 따른 매출 기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로부터 국내 최초로 작년 5월 VFX 전체 국내 오디트를 통과를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는 글로벌 OTT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비주얼 에펙트 제작에 구조적인 수요가 확대될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특수효과를 담당해 왔는데요.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2, 그리고 앤트맨과 와스프 등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SK텔레콤 의뢰로 AR, VR 등 실감 미디어 제작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동사의 콘텐츠 독점 공급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OTT 플랫폼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수요를 입을 전망인데요. 이 OTT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드라마 편성이 늘며 SF와 판타지 등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영상 구현을 위한 CG와 VFX 작업의 구조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VFX 사업을 강화하면서 안방 시장에 진출하는 현황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중채널 네트워크 MCN 업체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협력을 체결하면서 1인 미디어 및 사이버 캐릭터 등에 적용되는 영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제작한 에이스토리 집은 4%를 취득하면서 드라마 VFX 사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조정이 깊었습니다. 조정이 깊었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14,650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15,700원까지 달성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그 자리가 일목균형표의 이제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저항이 있는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5,700원.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게 되면 또 전저점을 더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들 좀 빠르게 리뷰 그리고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가온미디어였는데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가온미디어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시장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가온미디어는 그래도 0.3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지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가온미디어는 지속적으로 보유 우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세 종목 중에서 위즈윅 스튜디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향 추세입니다. 추세를 보게 되면 계속 바닥에서부터 고점을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제시했던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 15,700원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을 전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빅 스튜디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마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5G 스마트폰 교체 수요 2020년도에 본격 발생이라고 접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본격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5G와 관련돼서 관련된 부품주들, 장비주들은 올 한 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5G와 관련해서 바로 내년 상반기 2월 달부터 일본, 그리고 2월 이후에 중국까지 글로벌하게 5G 수요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통신 장비중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IT 부품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MLCC와 관련돼서 충분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2020년 내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동시에 론치가 크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IT 부품과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통신 모듈이나 안테나 관련 장비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PCB나 MLCC 그리고 D램이나 낸드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카메라 모듈까지 전체적으로 카메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신 관련된 장비뿐만 아니라 IT 부품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내년도에는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IT 부품과 관련된 특히 PCB나 MLCC 그리고 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은 8월달 반등 이후에 1차 급등 이후에 최근에 박스권에서 지루한 조정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에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만약 이 박스 구간에서 내년도를 좀 보시고 레벨업 구간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이 5G와 관련된 IT 부품들, 특히 MLCC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내년에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연말 한 달 정도를 놔두고 계속해서 내년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5G와 관련된 MLCC와 카메라 모듈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이나 내일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항공 관련 부품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방산주는 말씀드린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돼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출 장려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 정부 정책과 수출 장려 두 부분이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방산 수혜주 개념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주력 분야 중에 하나인 항공 엔진 부분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수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1차 급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1차 급등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들은 조정 구간에서 물량을 내뱉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형주들과 관련해서 MSCI 리밸런싱 문제부터 연말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차익 매물 물량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 내년을 좀 기대해 보신다면 최근 레포트들을 좀 보시면은 내년도 증시가 만약에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글로벌하게서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증시 마감 한 달 정도 앞뒀을 때 내년도를 봤을 때 좀 섬침해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행보하면서 충분히 조정의 끝자락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차 급등 이후에 28,600원을 저점으로 44,800원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요. 이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43,000원대에서 46,000원대 정도의 박스권 형성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수주가 큰 폭으로 이어질 때마다 주가가 좀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보시면은 좀 인위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매집의 움직임이 충분히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행보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충분히 2차 레벨업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38,000원대부터 하단 35,700원, 6,000원대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레벨업 구간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